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사지기 이상훈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열린 2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유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조 전 장관이 과연 총선 출마를 선택할지에 지금 정치권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야의 평가는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설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채널 고정하시면 저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바로 등장을 했는데요. 정치권이 오늘 이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조국 전 장관의 2심 판결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유죄가 나왔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법정 구속 얘기 혹시 가능한 거 아니냐,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얘기 나왔지만 그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 조국 전 장관 2심 판결 들어가기 전의 모습, 그다음에 나와서의 모습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61일 감찰무마 전부 구인 취지 주장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선거 결과 어떻게 할 거였습니까?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선거 앞두고 한 말씀 해주시죠. 조 전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 그대로인가요? 영상을 제출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와 제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집행유예가 결정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1심보다 형이 가벼워졌는지 좀 어떻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지금 분위기 보셨죠? 확실히 논쟁적인 인물인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그 소란스러운 그 목소리 가운데는 아무래도 지지자도 있고요. 아니면 각각의 굉장한 비판자도 있었고요. 아마 섞여 있는 그 소음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를 좀 정리해 보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하고 감찰 무마 혐의 두 가지인데 2심 선고가 났어요. 원래 이게 한 2년도 지금 2년 전이죠. 2022년이니까요. 검찰이 당시에는 5년 구형해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근데 지난해 2월에 1심에 징역 2년이 나왔고요. 오늘 2심도 역시 징역 2년. 그러니까 1심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요. 법정 구속은 멸했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구속까지는 안 한다라고 한 겁니다. 자, 우선 서정욱 변호사께 먼저 이거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1심이 유지가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1심이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1심보다 더 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세 가지 가능성 중에 가운데 유지가 된 겁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이제 사실 문제는 이제 그 조민 씨잖아요. 예. 딸이 이제 조민 씨가 혐의를 거의 인정했어요. 다만 이제 공소권 남용이 됐다. 예. 이렇게 다투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입시 부분은 이거는 이제 증거가 워낙 명백하니까 예. 그대로 이제 다 유무죄가 똑같잖아요. 입시 부분.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도 이미 유재수 씨가 처벌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관계가 달라질 게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양형도 예. 특별하게 뭐 진지하게 반성을 하면 조금 이게 강경될 여지가 있지만 예. 본인은 이제 뭐 15번이나 사과했다 하지만 전부 이게 범행은 사실상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제 1심과 똑같이 2년을 실형을 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왜 법정 구속을 안 하느냐예요.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님하고
비교해 보자. 아. 근데 장모님은 이제 그때 왜 장고정명으로 그때 도주 우려,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로 이게 법정 구속이 됐죠.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장모가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요. 조국 장관이 높아요. 아. 누가 높습니까? 저는 둘 다 도망은 안 간다 보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형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지금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은 또 대법원에서 또 다투겠대. 예. 이 말은 이제 증거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할 수 없죠. 따라서 저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는 법정 구속을 하고 조국 장관은 안 하는가? 예. 이게 형평이 맞는가? 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대법원 가봤자 어. 의미가 없어요.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 근데 조국 사실관계 장관이 따지는 건 아니죠. 위조를 했냐 어. 안 했냐 이거는 대법원에서 심리 대상이 아니다. 그다음에 감찰을 무마했냐 안 했냐 예. 이것도 이게 사실 문제예요. 법률적인 해석은 없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시한부로 좀 늦춰졌지만 대법원은 보통 4개월이거든요. 예. 대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되면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다가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 뒷부분이 달라진 거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자, 이번엔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강전의 변호사시니까요. 제가 일단 법정 구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는 본인은 약간 그건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셨는데 왜 법정 구속까지는 가지 않은 겁니까? 지금 재판부에서는 뭐 조국 전 장관이 진지한 반성은 없다, 예. 뭐 유감 표명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 한 번 더 다퉈지게 될 건데요. 조금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3심제를 택하고 있는데 1심과 2심이 사실심이고요. 3심,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글쎄요, 사실관계라든지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다퉈지지도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은 그때는 뭐 당연히 이제 확정이 되면은 바로 구속이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글쎄 1심에서부터 2년 집행유예도 붙어있지 않은데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 우리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의 부인에 대한 형도 같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예, 아까 같이 출석을 했어요. 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실형 1년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과정에서 본인이 수용 생활에 있어서 느낀 바 이런 것들을 반성문을 제출을 한 것이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서 반성한다는 입장을 냈다는 인정하고 겁니까? 반성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징역 1년은 그대로 있지만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 집행유예 2년을 붙여서 같이 선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 정경심 전 교수는 보석 상태죠, 지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아까 반성한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붙었다는 건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지금 1심도 그렇고 2심도 징역 2에 나왔잖아요. 네. 만약에 본인이 반성합니다, 혐의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입장을 냈더라면은 징역 2년의 집행유예 이 그렇죠.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가능성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반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전에 전과가 그렇게 크게 없었다든지 하는 예.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같이 선고를 많이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정경심 교수와는 달리 계속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 보였고 유감 표명이라는 것을 했다라고 법원에 어필을 하기는 했는데 예. 법원에서는 그 유감 표명이라는 것은 반성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그제 와서 뭐 인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예.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붙여주거나 그러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정경심은 보석 중이 아니고요. 예. 가석방으로 끝난 아, 거예요. 가석방입니까? 4년을 받아서 이미 3년 이상 살아가지고 이제 그 옛날 거는 완전히 끝난 가석방 상태고 이번에 집행유예 때문에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석하고는 관계없어요. 보석이 아니라 이제 석방된 상태다. 예, 이거 다 가석방은 끝났다 끝난 이거죠. 거예요. 예. 다 끝났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답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치권의 관심은 2심 결과가 나온 뒤에 총선과 연관지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신당 창당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만드는 신당과 민주당이 만드는 위성 정당이 합해질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요.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도 약간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놨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따라서 복역을 해야죠. 어떤 선고가 날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고 막상 그 일을 당하면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가장 나쁜 경우도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또 어떻게 할 건지도 뭐 생각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또는 뭐 조만간 저희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제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것이라서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판이 나온 뒤에 뭐 대법원까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얘기하고 곧 입장을 내겠다고 했는데 바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약간 눈길을 잡는 대목만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 일단 이 얘기부터 심상치 않죠. 뭔가 정치인이 새로운 길 간다 그러면 이거 뭐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서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 앞서서는 돌 하나 이런 표현인데 이번엔 작은 힘이에요. 그리고요. 어려움, 고난 닥쳐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기호 소장님. 아무리 봐도 총선에 나서겠다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심까지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출마에 나선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뭐 무죄 추정의 원칙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야 할 수는 있죠. 본인도 얘기한 거에 오늘 법정 구속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렇게 약간 예상한 것 같기도 하죠. 한 것 같죠. 예. 그러나 법정 구속을 면했기 때문에 활동의 여지는 있어요. 그동안에 북콘서트에서 했던 얘기를 쭉 보면 하겠습니다라는 의사 표시 있죠. 아까 새로운 길 전에 예.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회복하겠다 그 얘기했었죠. 그리고 정치에 결벽증이 없다 이 말도 뛰어들겠다는 거잖아요. 뛰어들겠다는 이거. 윤 정부의 심판 위에서 돌을 여러 개 들겠다 그랬죠. 이 세 발언을 보면 하겠다는 거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예. 현직 검사 신분인데 뭐 공직 관련해서 사퇴 여러 시비가 있지만 예. 지금 뭐 나왔잖아요. 이제 나오겠다고 사표 내고 지금 뛰어드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탄압 아니면 본인들이 느끼기에 나는 이 타겟팅이 돼서 예. 탄압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외통수로 내모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들 둘이 스스로를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가 나를 외통수로 내모는 거다. 이런 호소를 하겠죠. 관건은 자 개인이 출마를 특정 지역에 하는 거 그거야 막을 수 없잖아요. 예. 문제는 민주당이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공천이나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예. 뭐 예를 들어서 공천을 자기 당 사람을 안 한다든가. 선거 공조잖아요. 예를 들어 지역구에 간다면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민주당이 아예 후보를 안 낸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공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뭐 조국 신당인가 이런 가칭 가지고 비례대표 정당도 또 띄우겠죠. 이제 이걸 아까 얘기처럼 비례연합정당, 위성정당의 테두리 안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조국 대 반조국 얼마나 대한민국이 양분됐어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예. 뭐 조국의 강 운운하는 우회적인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이 과연 그 매를 맞는 게 선거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 독자적으로 나서서 평가를 받겠습니다. 심판 받겠습니다.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이미 뭐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만드는 당내 기구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기구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이끌고 있는 박홍근 의원이 이 조국 신당 합류 여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세계 진보 정당
국민적 대표성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왜냐하면 나머지 정당들은 아직 창당도 안 되어 있거나 그 원내 진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어떤 대표성이 아직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로서는 그런 국민적 어떤 대표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 개의 진보 정당 그룹과 우선적으로 먼저 논의에 착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말씀하신 그런 정당들과 관련해서는 논의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이신 성시훈 정책위 부의장. 말이 어렵네요. 일단 세 개 정당은 국회의원 의석을 갖고 있는 기존 원내 정당을, 소수 정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뺀 나머지 정당은 아직 계획이 없다. 그러나 다만 그런 의석 가진 소수 정당과 일단 우선적으로 뭘 해보겠다. 그런데 다른 정당은 아직 계획이 없다. 조국 신당과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뭐 가능성은 열려 있겠으나, 왜냐하면 모든 이런 범민주 진영과는 협상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원칙을 하나씩 이야기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원칙이 원내 정당과 우선 협상한다는 말은 뭐냐? 결국 저는 지금 그 소수 정당들과 함께하는 거는 독자적으로는 3%의 그 봉쇄 조항 허들을 넘을 수 없는 그런 정당들에게 민주당이 좀 디딤돌이 돼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디딤돌을 받고 올라갈 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걸 기준으로 제시한 겁니다. 지금 원외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런 정당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래도 원내 정당인 경우가 그런 힘이 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원칙을 제시한 거고, 저는 추가적으로 원칙들을 더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추가적인 원칙은 민주당 인사가 나가서 만든 정당은 제외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은 비례연합 정당 안에서도 민주당 캐파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지 뭔가 새로운 정당인 것으로 인정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이 지금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면서 그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했는데 준위성정당에 대한 그 진정성까지도 욕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나간 인사가 만든 것,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뭔가 급조된 정당,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주지 않아야 그나마 지금 준위성정당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판은 안 받을 것이다. 그럼 그 급조한 정당에는 조국 신당도 들어가는 겁니까? 뭐 그 판단은 이제 당에서 TF에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당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조국 신당과 관련해서. 저는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금 비판을 받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당이. 지금 위성정당을 선택한 것 자체가 지금 무슨 준위성정당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고. 뭐 엄청난 논란과 비판을 받고 있단 그런 말이에요. 비판 안에서 여기서 또 추가적 비판을 받기 딱 좋은 것이 너네들 소수정당 구해준다고 했는데 그거 민주당 인사들이잖아.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를 감수할 수 있을까? 저는 더 감수할 지금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선거가 거의 다 따라붙은 상황에서 지금 그 추가적인 비판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그게 과연 외연확장일까? 1+1이 그냥 1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제가 말한 정도로, 왜냐면 첫 번째 딱 그 기준 제시한 거 보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준도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국 신당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사실 옥중창당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뭐 검찰 개혁 뭐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창당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누구랑 민주당이 손을 잡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오늘 항소심에서까지 유죄, 집행유예도 없는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윤관석 의원이 뭐 형을 받긴 했습니다만 아직 송영길 본인은 뭐 말하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봤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송영길이 조국보다 현재로서 이번에 공천 과정 그리고 어떤 비례연합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무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장관에게는 크게 빚이 있다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국 전 장관은 독자적인 행보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시훈 부의장, 제가 조금 시간 더 드릴게요. 짧게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 일부는 그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뭐 좀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지로 충분히 독자적 노선을 걸을 수 있고, 조국 전 장관도 민주당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잘 그런 것들을 타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이 총선을 앞둔 시점입니다. 이제 한 60여일 남았거든요. 각 정당은 민심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유권자들의 생각일 텐데 그중에서도요. 중도층의 생각이 승패를 가르겠죠. 이번에도요. 자, 배훈찬 소장님. 예. 지금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했으면 등판했으면 내심 바라는 것 같아요. 말씀들 하시는 거 보면. 그런데 조나땡이 되겠죠. 아, 조나땡이 된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금방 알겠네요. 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과연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등판을 하게 되면 이거 중도층 표심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달아나겠죠. 달아난다.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명이 길어지면 곤란하다. 방금 전에 성치훈, 강전의 두 패널 사이에 설명이 길어졌죠. 예. 그리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설명도 꽤 긴 편이었죠. 길면서도 참 묘하고 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게 괴롭다라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것은 포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총선은 전쟁입니다. 예. 데이터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시냐면 2019년에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참 잘 나가다가 예. 조국 전 장관의 취임하고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지지율이 고꾸라졌어요. 그때 빠져나간 유권자층이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이네요. 이번 총선에 제일 중요한 유권자층이 누굽니까? 중수층이에요. 중수층? 흡수하는 순간 쫙 지지율이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곤란하고 조국 합류에 역풍이 불기 때문에 예. 이건 조국 전 장관도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다. 아까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보면 상처 입은 몸이라도 국민의 평가 받겠다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여론의 평가를 받겠다. 왜냐하면 사법적 평가는 굉장히 지금 어려워져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면 여론의 평가를 독자적으로 받겠다. 그럼 신당을 만들어서 그냥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뭔가를 출마한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개인이 됐든 또 자신을 중심으로 예. 한 신당이 됐든 정치 세력이 됐든 독자적으로 민주당과는 별개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자체가 또 민주당에 혹시 부담을 주진 않을까요?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부담이 되지만 그나마 그게 제일 최소화하는 길이고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나서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계속 소환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관련된 뉴스와 소식이. 예.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어쨌거나 부담 또는 부정적 이렇게 되겠죠. 지금 아까 입장문 소개해드렸는데 그에 추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설 연휴 동안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한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또 밝힌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설 연휴 끝나면 진짜 뭘 할 건지 명확하게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얘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기다려보죠. 오늘 정치권이 꽤 많이 기다렸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 앞두고 있죠.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기차역에 가서 각 정당의 지도부들이 손을 흔들고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오늘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각 정당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 스타벅스는 사실 이 업계의 강자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곳이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죠.
이곳이 한 잔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정가로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그런 상생 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상생의 모델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러고요. 자, 그 별다방, 통칭 별다방이라고 해요. 거기 뭐 서민 얘기를 꺼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이게 논란처럼 비춰지고 민주당에서 계속 비판을 가했거든요. 그럼 민주당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느 별에서 온 사람입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스타벅스 얘기로 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릅니까? 이거 서민 비하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은데 또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합니다. 심각한 시대착오적 발언 아닙니까? 스타벅스는 서민이 가는 곳이 아니다고 했지만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국민도 서민도 청년도 어디든 갈 수 있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갑자기 스타벅스는 서민이 가는 곳 맞느냐. 뭐 이런 논쟁을 붙이고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오늘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정이 있었는데 이 질문 받고 다시 한번 그 별다방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자님 보시기에는 제 말 뜻을 이해 못하셨어요, 당시에? 스타벅스가 비싸잖아요. 그런 곳이 경동시장이라는 시장 공간에서 입점해서 그 중에 나오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 기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생의 모델이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성인은 소통을 하다 보면 말이 좀 길어지게 되고 그중에 일부를 잘라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억지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잘라서 억지로 공격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더 조심하면서 말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아니 거기 비싸잖아요. 그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냐 이렇게 좀 받아쳤는데 일단 강전의 부위원장. 네. 지금 이 별다방을 놓고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입니까? 문제를 삼는 민주당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 별다방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자꾸 얘기를 하는 걸 네, 보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며칠째 계속 이 브랜드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광고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전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커피 체인이 경동시장이라는 이러한 우리 재래시장에 입점을 해서 거기에서 상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커피 한 잔당 300원씩 이 시장 상인회에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기업과 우리 전통 재래시장이 함께 상생하는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로 꼬투리 잡는 게 이번엔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서민의 이야기라든지 뭐 커피 가격에 대한 이야기든지 여기에 대한 논점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 이런 기사 계속 나올수록 저는 별다방만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윤경호 수장님은 누가 좀 너무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건 민주당이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죠. 아니 무슨 뜻인지 다 알잖아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서민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서민들이 가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만약 그렇게 말했으면. 거기 가격이 조금 있죠. 뭐 네, 비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뭐 무슨 C, M 뭐 이런 거 시작하는 거 1,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서민들만 가는 곳이에요? 저도 뭐 어떤 때는 거꾸로 얘기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1,000원짜리도 가서 마시고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싼 기분에. 4,500원짜리 가는 거 부담스럽죠. 그러나 또 4,500원짜리 가서 마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가기엔 부담스럽잖아요. 만약 그랬어도 이렇게 시비를 걸겠어요. 지금 저런 말꼬투리 가지고 시비 걸 정력을 가지고 정책으로 좀 건드리세요. 정책으로. 민주당 분들은 왜 계속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다고 해서 새치혀로 나는 지지 않는다. 말싸움에서는 오늘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있었네요. 보이는 거 그거는 굳이 비판하지 않아도 점잖게 보는 분들은 혀를 끌끌 찹니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꺼내서 이게 노인 폄하 발언 뭐 이런 거 나올 때하고 전 똑같다고 봐요. 무슨
의도로 무슨 취지로 얘기했는가 알잖아요. 예. 그런데 얼마나 집중 포화를 퍼부어요. 제발 이런 말꼬투리 가지고 예. 너 평소 생각이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저급한 정치, 저급한 말싸움 예.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전 좋다. 배용찬 소장님. 네. 좀 핸드폰을 열심히 보시면 뭘 찾으신 것 같은데. 아니, 기사를 하나 좀 검색을 하는데. 그래. 이게 지금 요 별다방 얘기인데 지금 예.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고 거기서 좀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뭐 회의도 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만약에 본인이 서민 얘기를 꺼내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런 민주당의 비판이 왔을 때 그냥 오해하셨군요. 저는 약간 가격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총선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총선이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슈 파이팅이거든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존재감은 더 부각이 되고 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이재명 구도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걸 못 돌아가도록 핵이 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도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공격 지점, 예. 공격 포인트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별다방 갖고 공격을 하는 게 그렇죠. 오히려 그 프레임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난감해지는 건데 이제 서민 자극을 통해서 서민들의 표를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오게 하겠다. 특히 이제 서울이 지금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지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 자극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에 이 전략적인 포인트를 잡고자 했는데 예. 오히려 이게 특수한 경입니다. 서울의 경동시장이라는 곳에 말 그대로 일종의 협력이 이루어진 거죠. 예. 이른바 지역과 기업의 협력. 그러니까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기업과 그 예. 기업이 있죠. 그 기업과 또 지역의 경동시장에 어떤 아이템이든 300원은 지역사회에 기부가 그렇습니다. 되는. 그러니까 예. 사실 이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더 부각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좋은 협력 사례가 된. 자, 이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럴 때 포인트를 살짝 비틀었어야죠. 자, 이렇게 지역사회는 부각시키고 연탄 봉사활동도 하는 한 비대위원장이 예. 왜 대통령에게는 국민들의 이 높은 여론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나 또 공천의 당무 개입과 관련된 이런 의혹들입니다. 예.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왜 직격을 하지 못하나요? 그 말 하사를 민주당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왜 그렇다면 대통령에게는 그 대담 들어보셨죠? 한 위원장은 어떻게 평가? 그러니까 예. 조금 저는 이 전략적 팁을 여기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도 와 있지만 저는 그런 팁의 전략을 한다면 오히려 공격 포인트가 잡히는데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은 공격 포인트를 잘못 잡았던 것이 이런 어떤 호응을 받지 못하는 예.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선거가 무엇 대 무엇의 경쟁, 무엇 대 무엇의 싸움. 그래서 그 무엇을 잡기 위해서 정당들이 경쟁을 하는데 지금 배종찬 소장님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그걸 잘 못 잡고 있다. 또 민주당 분들한테 전화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또? 네, 지금 꺼뒀습니다. 껐습니까 네네. 바로? 전화는 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렇게 분석해서 뭔가 좀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논평을 좀 해 주신 상황인데 일단 이 별다방 관련해서 오늘도 또 얘기가 나와서 좀 다뤄봤는데 지금 국민의힘 여당 내부 사정이 이제 공천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이제 경선도 참여 못하고 컷오프 되시는 분들, 공천 배제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잖아요. 어제도 굉장히 그 포화를 쏟아내는데 오늘도 좀 그러고 있거든요. 일단 김성태 전 의원인데 화면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본인의 입장을 글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 이건 인재영입 위원장 맡고 있는데 이철규에게 헌신과 희생에 소금 뿌리는 야비함은 안 가르쳤다. 본인이 과거에 원내대표하고 있을 때 그때 뭐 원내 부대표단에 있었다는 그 얘기를 꺼내면서 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표현이요. 음해, 중상모략 비방의 아이콘. 추악한 완장질 양심 고백하라. 엄청난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2명의 국회의원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자, 그럼 그 당사자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철규 의원의 반응이죠. 어제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 하면 안 됩니다. 중진 위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한 말 막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반응이었고요. 하나 더 보죠. 또 한 분, 박성민 의원도 이제 지목이 됐었는데 전혀 근거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영향력 행사했다라는 게
김성태 전 의원의 주장인데 전혀 근거 없다. 선거 때가 되면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가 김성태 전 의원을 좀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좀 몇 가지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정권의 비열함을 우리는 밝혀내자고 가르쳤지. 그런 아픔들의 결과물로 헌신과 그 희생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야비함을 이철규 의원한테 저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완장을 찬다는 것은 큰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 수많은 동지들을 챙기려는 그런 완장질을 보지는 못했어요. 음해와 중상모략 그런 비방으로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을 오늘 뉴스와이드에 전해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한 분이 왜 그러십니까? 그런 거 아닌데요 라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서 설명을 좀 하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김성태 의원에 대한 동정표 한 표는 늘었을지 몰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표 100표는 잃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공천은 싸워야 되지만 남의 공천은 웬만하면 끼지 마라. 할 수 없이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철규 위원장이 아니었으면 또 다른 분이 그 역할을 하셨을 거고 또 그분에게도 똑같은 비난이 오지 않았을까. 명백하게 악역이죠. 손정 변호사.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상황을?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제 그 4대 부적격 비리는 사면에도 이게 영구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이게 저는 맞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이 부적격 중에 입시, 채용, 병력, 국적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뇌물 받은 사람은 3년 사면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네요, 그러면. 사람을 죽인 살인도 사면하면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가지 빼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예, 강도도 괜찮고 사기도 괜찮고.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을 의식해서 좀 만든 것 같아요. 입시. 조국 장관이 입시가 있으니 우리는 입시는 사면해도 안 된다. 입시, 채용 뭐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상대당의 특정인을 기준해서 만드는 게 맞는가? 약간 공정에 대한 약간의 의식을 하면서 만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장 정치인 덕목 중에 제일 나쁜 내겠냐? 이런 제가 문제 제기하고 예. 또 이게 어떤 경우든 공간에서 3분의 2라든지 예외는 두야 됩니다. 예. 왜? 억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서 예. 그 점에서 너무 경직된 의식한 조항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예. 두 번째 본론으로 그러면 이제 김성태 의원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채용 비리하면 업무방해죠. 예.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방해입니다. 채용은. 예.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판결문 잘 봐야 돼요. 제3자 뇌물. 뇌물인데 그중에 제3자 뇌물죄예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가게했다.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뇌물. 돈 받아도 사면해주면 괜찮다 했잖아요. 뇌물은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규정하고는 안 맞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죄명이 뇌물입니다. 이거는 김성태인이 위계나 위력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고 국감의 정의를 빼주는 대가로 특혜를 좀 받았다. 이래가 뇌물로 처벌된 거예요. 1심에는 무죄고 2심, 3심이. 판결문 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가지고. 실질로 보면 이게 뭐 채용인지 모르지만 법리상으로는 이게 제3자 뇌물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4대 기준도 저는 좀 애매한 점이 있고 뭐 채용하고 전혀 관계없다 볼 수는 없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이거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4년 전에도 불출마했고 이것 때문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공도 많이 세웠는데 너무 경직된 기준으로 이렇게 원천 배제하니 본인이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는 심정이 이해가 되고 저는 공간에서 여지가 있다면 규정 위에 또 공간의 결정이 있잖아요. 뭐 3분이든 다시 한번 이의 신청해서 재고해주면 어떨까? 개인적인 이거는 제 바람입니다. 뭐 제가 김성태 편드는 건 아니고 그럼 논리적으로. 당에서 공천 배제 결정을 한 거는 혹시 약간 과거에 논란이 있었던 중진에 대한 배제 이런 의도가 좀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딱 이게 4가지 기준 중에 딱 한 명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딱 한 명을 겨냥해서 이렇게 만드는가? 이게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4대 기준에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 돈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사면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제3자 뇌물 아닙니까? 특혜. 이건 안 된다. 이게 좀 형평이 맞나요? 송치훈 부의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전 의원 지금 보니까 반발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끝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도 있고요. 지금. 근데 전
저분이 왜 저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당당한지 예. 모르겠다? 이거 22년에 대법원 유죄 판결,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3년 1월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 사면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뭐 피선거권이 다시 회복이 되긴 하지만 선거에 무조건 나와도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죄를 어쨌거나 지었고 대법원 판결을 받았던 분이 난 아무 잘못 없잖아, 난 사면 받았잖아라고 주장하시는 게 왜 그렇게 당당한가? 저는 이건 김태우 효과라고 봅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판결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출마용 사면을 받고 나서 또 출마를 했고 그 이후에 대패한 이후에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전 김성태 전 의원 저거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김태우도 저랬는데 나도 나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에게 그 작년 8월쯤에 그 강서울 지역 그 당협이 조직위원장 자리를 또 줬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은 나 나가도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못 나가게 하느냐 그런 거를 호소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저렇게 당당해도 되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원래 잡음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이게 벌써 시작된 것 같은 분위기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뉴스와이드가 김성태 전 의원에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향후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거에 대한 답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제 정치적 그런 결단과 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당에 달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질문에 답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요구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당이 답을 해야 될 상황이죠. 그 상황을 저는 기다리고 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좀 고민 중이라서 어떤 결정을 할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배훈찬 수장님. 네. 지금 김성태 전 의원이 본인이 도전하라고 했던 곳이 이제 강서을이잖아요.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아까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얘기하셨는데 강서을인데 여기 이제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이에요. 여길 도전하는 건데 이거 혹시 무소속 출마 이런 걸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요?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는 특히 개인 차원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개인은 그렇잖아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어찌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 무소속은 상당히 쉬운 길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번 총선은 말 그대로 대결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 대결이 아니라 전쟁인데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정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강서구의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아유 김성태 너무 억울해. 우리가 똘똘 뭉쳐서 김성태 살려야 돼. 이 정도 여론이 나오거나 말 그대로 많은 의원들이 난립하면서 그래도 김성태 정도의 인지도를 갖춘 후보자가 없다. 이런 경우라면 선택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양당 구도 속에서 치고받는 상황 속에서 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중도까지도 끌어와 있는 이번에 신당까지도 많이 신당도 아마 도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동정 여론뿐만 아니라 중도층, 무당층, 2030 MZ세대까지 빨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말 그대로 또 여기 보수층이 이 김성태 전 의원의 억울함을 알고서 민심이 그쪽으로 가줄 수 있냐. 그러려면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이라도 김성태 전 의원님 정말 안 되셨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이걸 힘을 실어드릴게. 이렇게 되면 몰라도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과 또는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하는 인물들과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공천 관련해서 충돌이 안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누구의 힘도 업어서 받아내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공천 반발하는 사람은 지금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PK 지역의 김태호, 조혜진, 서병수. 당장 서병수 의원의 반응이 어떻죠? 당에서 그렇게 결정한다면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수긍할 가능성이 반발은 합니다. 반발 안 한다는 얘기는 반발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마지막으로 강전의 변호사께는 가정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김성태 전 의원의 반발 그리고 당하고의 뭔가 의견이 더 이상 이제 안 맞게 돼서 김성태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서울 강서울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여당표가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렇죠. 일단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그 민심이 완전히 변한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표가 갈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의원이 기존에 강서에서 국회의원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이번에 못 나간다는 건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면 복권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면 복권이 된 사람도 포함해서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총선기획단에서 룰을 정해놓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김성태 의원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뭐 윤핵관들이 완장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완장질하는 것은 윤석열의 힘을 얻어서 완장질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사실 사면 복권 해준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김성태 의원이 지금 이렇게 뭐 언론에 나와서 억울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구제가 되는 것을 넘어서 처음부터 공천 그 대상자로 올라가지 않을 것임을 알지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본인에게 어떠한 역할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어차피 원내에 진입 못하겠지만 밖에서 무언가를 도모를 할 때 총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 받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좀 심상치 않은데 본인이 뭔가 결심을 하겠다 이런 걸 좀 예고를 한 것 같죠 지금요?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지 역시 또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게 기다릴 게 많네요. 지금 보니까 정치권에서 흘러가는 게요. 자 그럼 여기서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순서 이상 토크 지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위원장님을 좀 모셔보죠. 한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얼굴이 뭐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예, 오늘 노원 백사마을에서 고구마도 먹고요. 중요한 건 고구마겠습니까?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했는데 뭐 얼굴로 봉사를 하셨어요? 뭐 이렇게 많이 묻으셨습니까? 그런 식의 표현은 좀 민주당에서 온 질문 같고요. 저는 이런 봉사라면은 사회적 이웃을 돕는 봉사라면 매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드리죠. 한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김성태 전 의원 소식을 좀 다뤄봤는데 지금 김 전 의원의 비판 수위가 꽤 높아요.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직접 보진 못했는데요. 아무쪼록 이철규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이 잘 화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성태 전 의원은 대통령 주변 핵관들이 만든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주변에 윤핵관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도 혹시 민주당에서 온 질문인가요? 오늘 그냥 이상한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부 정치용 그리고 자기 세력을 위한 그런 사천 안 하겠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김성태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처음 반발을 한 사람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좀 연쇄적으로 공천에 대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우리 비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당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대답이 질문은 여러 가지인데 대답은 비슷비슷하네요. 그럼 다른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그 가장 이게 주목을 받았죠. 이른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군가는 5글자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글자로 평가는 국민이다. 국민. 평가는 국민이라고 게 맡기겠고요. 아무도 웃지 않네요. 네, 진솔한 소통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대통령 대담에서 한 위원장과의 갈등이 봉합됐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웃으면서 그 질문을 넘겼거든요. 봉합 안 된 거죠? 웃는 것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울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걸 대통령께서 공감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설 명절 앞두고 연탄 봉사 갔다 와서 얼굴도 이렇게 까매지신 것 같은데요. 동료 시민들에게 설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동료 시민들과 함께 연탄에 검은 기도 묻었는데요. 네, 2,000장을 옮겼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봉사의 기회가 있다면 국민들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커피는 별다방에서 스타벅스에서 드실 건가요? 한마디로 배종찬 소장은 이렇게 요약드릴게요. 이게 배종찬이다. 요약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배종찬이다라는 무슨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위원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하셨는데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만요. 얼마 전에 뉴스와이드에 안철수 의원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좀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향해서 한마디 남겼어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응석바지 이준석을 어떻게 제명 안 하고 있습니까? 연습이 좀 더 필요하신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합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거든요. 예, 좀 더 연습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안철수 의원이 연습 더 필요하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었는데 그걸 반영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나오셨어요, 안 의원님?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한다. 저 안철수 의원을 뵈면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안철수 의원이 연습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지금까지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방문을 접근했던 사람이.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나올 수 있는 또 부정적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그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자, 어제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저 대목을 가장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저 부분인데 오늘 여야의 어떤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죠. 그 사안에 대해서 재발 방지 등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국민이 하신 것이고 제가 세세한 발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실정과 잘못에도 반성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합리화로 끝낸 빈 껍데기 대담이었습니다. 국민이 듣고자 했던 진실한 사과와 반성, 위로와 공감 어느 것 하나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받은 선물과 수백억을 낭비해 꾸민 집무실 자랑만 늘어놓은 것입니다. 조정욱 변호사,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이슈 관련돼서의 어떤 입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진솔한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거는 뭐 내용이 별로 빈껍데기 대담만이냐.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갈린 반응인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저 설명으로 좀 논란이 해소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먼저 이제 그 전체 내용이 한 100여 분 되잖아요. 예. 전체 내용이 이제 진짜 각본이 없는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1% 비중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부터 경제 얼마나 중요한 게 많습니까? 저는 그걸 먼저 귀담아 들었고요. 두 번째 김건희 여사 문제는요. 이거는 이제 이미 뭐 저는 정리가 됐다 봐요.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정말 이게 악의적인 저질적인 정치 공작이고 그다음에 그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왜곡한 거예요. 이거는 아예 처음 접근부터 쏘기 가지고 그다음에 그 파우치인가 이걸 이렇게 툭 그냥 던져놓고 간 거죠. 근데 공작하는 사람이 돌려주면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창고에 보관해둔 이게 답니다. 본인은 1년 이상 기다렸죠.
혹시나 들고 다니면 또 찍으려고. 근데 김건희 여사가 한 번도 이게 떴지도 않고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이게 답니다. 여기 어느 부분을 사과해야 됩니까? 아버지 친구한테 속어서 만난 걸 사과해야 됩니까? 근데 던져놓고 간 걸 빨리 이게 받아갑니까? 뭘 사과해야 됩니까? 저는 진솔하게 설명으로 이 논란은 이제부터 끝났다. 예.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는 이슈가 더 이상 안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평가 들어봤는데요. 오늘 사실은 이 이슈를 거론하면서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인물이 김경률 비대위원이거든요. 오늘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놓죠. 들어보시죠.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 아직 안 봤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저께 밤에 한국 축구 때문에 안 보는 사람이 승자다 해가지고 진짜 저 자세히 진짜 모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췄다고 보세요? 한 5글자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계속 아쉽습니다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할게. 아쉽습니다. 윤경호 수장님. 자, 김경률 비대위원의 얘기, 그다음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여권의 몸을 담았고 비대위원이지만 김경률 씨는 그래도 여론,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거를 조금이라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거에서 보면 아쉽습니다. 5글자. 저는 이제 2가지예요. 그래도 현안과 관련해서 현안이 뭐예요? 어저께 보니까 질문이 파우치백이래. 우리 저 서정 변호사도 파우치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그걸 왜 디오르백이라고 얘기 못하고 왜 명품백이라고 얘기 못합니까? 84년이죠. 전두환 엄혹한 독재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23일간 단식했어요. 그때 단식을 언론이 보도를 못하게 했어요. 그 단식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어느 정치인의 식사 문제예요. 이 명품백을 우리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지금 시절이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자, 이 현안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저는 윤 대통령이 뭔가는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뭔가는 그래도 제 아내가 이러이러해서 뭐 저는 이런 설명이 조금이라도 있을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역시 아무것도 아니야. 정치 공작, 몰카 공작 이거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또 대통령이 또 하는 걸 국민이 기대했겠습니까? 그걸 바랬겠습니까? 그리고 명품 백을 받았다고 해서 사과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 배우자가 선거 캠페인 이전에 본인과 관련해서 뭐 논문을 표절을 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활동했던 경력을 위조를 했고 뭐 등등등등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제가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저는 이러이러한 역할만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최모라는 목사와 만남에 유튜브에 담겨 있는 거기에 보면 대통령 배우자로서 너무 어떻게 보면 과도한 언사가 거기 많이 담겨 있잖아요. 무슨 인사와 관련해서 뭐 어쩐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정리되면 남북 문제에 제가 나설 거예요 라든지 그건 그 이전에 했던 이 일정한 역할만 하겠습니다라는 거와 안 맞죠. 물론 대통령 배우자로서 역할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원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겸손하고 조금은 한 발 뒤에 있는 대통령 배우자의 모습을 바랬는데 태도나 언행이 전혀 아니잖아요. 명품백 받았다는 거 저는 그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안 이거에 대한 언급은 정말 실망스러웠다, 아쉬웠다 이거고요. 또 하나 대통령이 신년 대담이라는 거 왜 해요?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거 왜 합니까? 현안에 대해서 해명하세요. 저는 그거 얘기하신 것처럼 1%밖에 안 된다 해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2024년에는 제가 최고 책임자로서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왜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정이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라는 걸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초에 기자회견하고 연초에 특정 매체와 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흘 전에 한 대담을 무려 사흘이나 숙성을 시켰다가 나중에 녹화로 그걸 튼다. 그건 국민에게 보내는 비전 제시 이런 거 하고도 전혀 저는 연결이 안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웠다. 일단 어제 대담
녹화된 대담이 방송이 됐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얘기했는데 좀 주목받은 내용, 이걸 좀 소개해드렸고 반응까지 좀 전해드렸는데, 지금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내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설 인사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매년 하죠. 설 연휴를 앞두고 올해 공개된 올해 설 연휴 설 인사 그리고 지난해 것도 좀 이어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번 설 연휴에도 일정이 꽤 많으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설 연휴도 제대로 못 쉬는 국민들도 많은데. 네. 아빠 엄마 따라서 왔어? 응?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외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치훈 부의장.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다른 모습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올해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좀 의식했을까요? 의식한 거죠. 지금 숨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방 이후로 작년 언제쯤이었죠? 그때부터 지금 완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순방을 좋아하시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그렇게 본인 뭐 여기저기 봉사하는 거 좋아하시면서 청와대 대통령실에 이 사진에 이 센터에 잡히는 걸 좋아하시던 분이 사진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렇다는 거는 대통령실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를. 근데 어제 회담에서는 대담에서는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고 문제라면 문제다. 사실 이거 문제라면 문제다라는 건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산으로 왜 갔냐.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예. 국민과 가까워지겠다고 가지 않았습니까?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심리적 거리는 훨씬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 어제 대담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접근했느냐를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근데 무슨 뭐 보안망이 없었고 이게 앞으로 이게 접근하지 않게 할 것이고 끊어내지 못해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나서 왜 받았냐라고 물어본 건데 전혀 지금 딴소리를 하고 계신데 그런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국민들이 공감을 했을까? 저는 이번 대담이 각본이 없었잖아요. 예. 근본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담, 국민과의 대화, 국가 지도자가 뭔가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는 자리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불편한 이야기,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이걸 해줘야 되는데 예. 어제 대담 보면 그냥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만 했습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닫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담으로 보기에는 너무 예. 근본이 없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강진애 변호사께는 지금 올해 설 인사 영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빠져 있습니다.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지금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저께 대통령이 그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고 이전에 국회에서도 간담회가 아니고 대담입니다. 네, 대담에서 예. 얘기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 국회에서 쌍특검법이라고 해서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절이라고 해도 앞에 나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계속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아마도 왜냐면 이번에 또 설 지금 인사에서는 대통령이 그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합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설 선물은 또 보면은 윤석열, 김건희라고 이름이 같이 적혀 있어서 보내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사가 완전히 뒤로 뭐 숨어 있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잠시 조금 논란이 있으니까 이렇게 뒤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총선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뭐 해외 순방 같은 데 같이 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예. 너무 총선이 앞두고 있고 사실은 여사가 다시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쌍특검법 이야기를 다시 할 것이고 지금 이 가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수위에 가라앉아 있어도 여사가 등장을 하면 다시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총선 때까지는 조금 앞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내용까지 좀 다뤄봤고요.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26분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나도 친문인데 그럼 불출마해야 됩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분이 있대요. 친문, 불출마. 갑자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약간 이런 분위기가 일고 있죠. 저 얘기를 하신 분이 고민정 의원이에요. 고민정 의원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친문으로 간주가 되시는 분인데 오늘 최근 민주당의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친문계 인사들 다 나가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도 저일 텐데요. 그러면 저보고 총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지금의 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건 대표님밖에 안 계시지 않나.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좀 듭니다. 지금은 계파를 뛰어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덧셈을 시켜야 되고. 기동호가 임종석 의원 출마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의견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 윤경호 소장님, 사실은 이게 이제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돼서 문제로 이른바 친문 공천 배제 뭐 이런 논란처럼 간 거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고민정 의원이 내가 친문의 그래도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데 그럼 나도 출마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본인의 공천 배제 가능성까지 꺼내는 거 보면 좀 이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뭔가 좀 빨리 해결하세요. 약간 이런 의미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뺄셈의 정치, 덧셈의 정치 흔히 이런 대목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뺄셈의 대상 중에 예를 들어서 이낙연계 뭐 또는 뭐 당내 비주류 중에 원칙과 상식에 속해 있던 의원들 평소에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들 그런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미 다 당을 나갔잖아요 지금. 스스로 나가버렸죠. 친문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찾아갔잖아요.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나눈 얘기는 또 뭐고 저는 이런 얘기의 연장에 가장 코미디 같은 얘기가 윤석열 정권의 출범에 기여한 인사는 책임자라고 또 책임이라고 그랬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키워주고 급기야 대통령이 되도록까지 만들어주는데 기여한 사람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도 얘기하잖아요. 섣불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니 뭐 때리니 하다가 온통 지지자들이 뭉쳐가지고 꽃 보내고 뭐 그랬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임종석 비서실장이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 말고 차라리 다른 이유를 댄다면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요 공천 갈등과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의 큰 차이가 있죠. 여당은 낙천자나 아니면 중진 등등은 보전을 해줄 수 있잖아요. 다른 자리를. 여당이고 이게 집권 여당의 장점이 그게 바로 집권 여당의 장점 아닙니까? 그건 좀 뒤집어 말하면 어마어마한 공천 개입이거든요. 그러나 야당은 그런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후 사실은 조정인데 그 막후 조정에 명분이 있어야 그래야 아까 말한 제3의 뭐 무소속의 또는 제3지대로의 이탈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만 딱 찍어가지고 출마를 뭐 못하도록 하겠다. 그건 아마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임종석 전 시장 관련해서 참 민주당에서 얘기가 많은데 오늘 보도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 이것도 꽤 논란이 됐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일단 민주당이 비공개 총선 전략회를 최근에 열어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는 서울 쪽에 한 특정 지역구에 출마한다는데 거기 출마 안 되고 험지로 가지 않으면 공천 주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온 내용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도에 따르면은 임종석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응하지는 않는다. 전화를 안 받는다. 막 이런 식의 보도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험지 출마 요구했다는 걸 민주당에서는 오늘 부인을 했어요. 그 부인을 했고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도 그거와 함께 그렇게 뭐 전화를 계속하고 그런 적 없다고 또 부인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보도되는 자체가 뭔가 일단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지금 일단 당사자들은 부인을 했어요, 이거를. 자, 그런데 아까 이 윤경호 소장님께서 무슨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책임이 있다 이런 걸로 지금 공천을 배제하네, 불출마를 요구하네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유가 되는 겁니까? 라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근데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주목을 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지금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혹시 임종석 전 실장이 총선 뒤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당권과 대권의 경쟁자가 되는 걸 우려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래서 지금 뭔가 공천 배제나 불출마나 뭐 험지로 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요.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민주당 내 인사 한 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모든 정치 상황이 달라지는 한에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겠습니까? 왜 저만 갖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후보 시절에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 검찰총장 시켜서 정부의 부패를 일소하고 싶다. 설마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에게는 지금 총선이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총선 이후의 상들을 그리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건 정치가 좀 이상하게 가는 거죠. 소속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억측인 건지 그냥 말하기 정치권에서 얘기하시면 하는 건지 모르지만 임종석 전 실장이 총선 뒤에 이재명 대표의 뭐 여러 가지 경쟁자가 될 거를 미리 염두해서 지금부터 약간 공천 뭐 배제 또는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이게 나오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진짜로.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이제 정치권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게 전적으로 동의한 게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종석 실장이 이번에 되면 3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대협 의장에 비서실장에 상당히 무게감이 있죠. 선수가 그렇게 되나요? 이번에 되면.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뜰 수가 있고요.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윤석열 정권 출범에 책임이 있는 자 이야기하잖아요. 이 팩트 두 개는 딱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팩트 두 개는 어떤 겁니까? 첫째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의 지지율이 40%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높았죠. 임기 말 대통령 지금 굉장히 높다고 제일 평가받았어요. 높았죠. 근데 정권이 뺏긴 거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 문제 하나. 두 번째 임종석 실장은 비서실장을 2019년 1월 달까지 했어요. 그 이후에는 직책이 없어요. 전반기 비서실장이. 그렇죠. 근데 왜 책임을 지렵니까?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그 책임을 매긴다면 1번 이재명 대표 본인이죠. 본인이 부족하니까 졌지. 본인이 사법 리스크나 누구 탓합니까? 자기가 선거에 졌는데. 그리고 본인도 윤석열 옛날 총장 칭찬 많이 했잖아요. 검사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책임자 김혜경 씨. 부인. 부인이 왜 그 녹취돼가지고 조명희 씨 법카 그게 판도를 흔들어놨잖아요. 선거 때 그 말씀이군요. 책임. 그다음에 세 번째 조추박,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분들이 계속 장관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키워준 거 아니에요. 법무장관 얘기들 하시는 거군요 지금요. 책임을 묻는다면 임종석 실장은 저 만등 밑으로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밑으로 간다고? 만등 10만 뭐 할 때. 만등 순위로 만등이라고요? 아니 초기에 비서실장이 다인데 이걸 가지고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을 물으라면 앞뒤가 맞잖아요. 결국은 저는 잠재적 경쟁자를 미리 싹을 잘라버리자. 이런 게 의도로 배제하는 게 분명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의 생각은 이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으로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책임이라고 지금 그래요. 따진다면은 임종석 전 실장은 만등 바뀌다. 저는 아까 만등이라는 게 어떤 무슨 전문 용어인가 무슨 표현을 쓰신 건가 했습니다. 하여튼 멀리 있다라는 뜻이군요. 송치은 부의장은 이 정치권의 요 일각의 요 시각,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경쟁자가 될 것을 미리 염두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좀 과한 해석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임종석 전 실장이 가장 인기가 좋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비서실장 할 때. 그때가 인기 가장 좋았는데 그때도 뭐 대선 후보 지지군이나 이런 거에서는 조사가 그렇게 높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차기 야권 지지자로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께서 예. 뭐 임종석 전 실장을 경계한다?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일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민주당 지지자들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이 아까 뭐 서정욱 변호사는 만등 이렇게 계셨는데 나는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만등이고 이 사람이 1등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특정 기준으로 뭔가 이 사람이 더 책임이 많아서 잘랐다라고 컷오프를 했다라고 해버리면 그 지지층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 두 번째 기준을 얘기한 것이고 첫 번째 기준이 사실 되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선배 정치인들, 후배들을 위해서 좀 물러날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배 정치인 그러면은 약간 586 정치인 그게 이거 뭐 뜻입니까? 586이 될 수도 있고 586 중에서도 뭐 늦게 정치에 예. 선출직에 도전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다선 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다 좀 많이 정치권에서 이미 활동한 선배들이 좀 물러나 줘라. 근데 저는 그게 또 맥락 속에 뭐가 있냐면 예. 임종석 전 실장도 20년 정도 정치를 그 아까 국회의원 이번에 한다면 3선이라고 한 게 2000년에서 2008년까지 두 번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 하신 지도 16년 됐고 다만 정치권에 오래 계셨고 계속 공천을 몇 번 받으셨고 그렇다면은 그리고 그 정도 중량감이면 좀 다른 데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억측들이 많이 나오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연휴 전에 아주 소수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약간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니까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명박 공관위원장의 성품 봤을 때 설 연휴 전에 너무 많은 컷오프를 얘기하면 그 설 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후보에 도전하던 분들이 분위기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수만 그래서 설 연휴 이후로 미루신 건데 그것들이 오히려 너무 많은 추측들을 낳게 돼서 이런 지금 혼란을 낳지 않았나. 그래서 근데 설 이후에 아마 당이 갖고 있던 전략 지금 국힘이 펼치는 것처럼 다선 의원들은 어디로 좀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들을 좀 펼쳐나가기 시작하면 이런 잡음들은 좀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강재리 변호사. 네, 제가 직업병이 있어서 항상 모든 규정들을 좀 보는데 예. 그 민주당의 공천 심사 기준을 보면 도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덕성이 뇌물, 성범죄, 납세, 병역, 직장갑질, 학폭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책임지는 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지는 자세. 네. 그 공천 그 규정에서 책임지는 자세라는 것이 도덕성이라는 것의 점수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불복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도 이런 규정을 이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배제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시각 중에 하나가 지금 대선이 끝난 지 언젠데 왜 대선과 관련해서 그 책임이 누가 있는가? 이걸 왜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걸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대선 끝났는데 대선 직전에는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대선이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야 왜 윤석열 정부 탄생의 민주당 내 책임자가 누구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의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이거 그냥 묵과 못합니다. 진료 거부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그렇다면요. 면허 박탈될 거 각오하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대치가 심해지는 거죠.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략히 좀 정리했어요. 일단 의료계에서 일단 정부가 의대 정원 이런 뭐 올해 이제 뭐 이 수험생도 적용되는 거죠. 지금 저 수험생 되는 학생들한테부터 내년도니까 2,000명 늘리기로 했죠. 자, 그러자 의료계는 지금 큰 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 결의가 있고요. 전공의 단체는 오늘 12일 총회 열고 총파업 논의한다.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거는 의사들의 파업이라는 건 뭡니까? 진료 거부잖아요. 그러자 정부에서는 파업 시 업무 개시 명령이다. 그거 내리고 불응시 고발한다. 그리고 파업하면 병원장도 뭐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명령을 받으려면 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집단 사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쪽에는 그 사직서 수리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또 이런 조치까지 취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요. 관련 목소리들이 있는데 좀 연속해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의료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재현 변호사, 요거 간략하게 제가 짧게 좀 시간을 드릴 텐데 의사단체와 정부에서 지금 맞서고 있는 건 어떻게 맞서는 상황입니까 지금? 네, 의사단체에서는 지금 서울에 빅5 병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4개의 병원에서는 이미 파업을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서울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도 설 연휴 직후에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파업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것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예.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인턴 35명이 아예 사직서를 내버렸어요. 이건 파업이 아니라 아예 직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에서 굉장히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여기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 그러니까 파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의사들이 의료계에 돌아오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겠다는 것인데요. 예. 굉장히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윤경호 소장님, 사실은 이게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그때도 정원 늘리는 문제가 나왔지만 의사단체 반발로 무산이 됐거든요. 이번에 좀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2020년 굴복한 거 잘못했죠. 공권력이라는 게 국민이 위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직업군들의 반발에 굴복한 셈이에요. 이번에도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니까 환자라고 얘기되는 국민의 이해와 의사들의 이해가 지금 명백하게 부딪히잖아요. 예.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1인당 예를 들면 환자 몇 명당 의사 1명 숫자라든지 특정한 진료 과목에서는 의사가 없어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하나만 놓고 보면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미 진료가 불가능하다. 이런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의대 정원 확충 문제에 관한 한 전임 정부들이 정말 잘못했다. 당장에 생길 수 있는 갈등 조정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예. 어떻게 한 해에 2,000명을 늘려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예. 당장 아니 지금 이공계 다니는 학생들 중에 재수, 삼수, 사수를 하겠다는 아이들이 속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의대 정원이 늘어난 만큼 나도 의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부터 이거 이제 하나하나 정부가 풀어가야 될 문제죠. 정부에게만 맡길 일은 아닙니다. 정말 의료 체계의 정상화를 국민이 원한다면 이 일에 관한 한은 정부를 오히려 국민이 밀어줄 필요가 저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석희 변호사,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일각에서 지금 의사들이 저런 식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파업도 하고 진료가 뭐 이런 게 계속 된다면 정부 내에서 지금 면허 취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의사 면허 취소 얘기가 나와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저는 이제 뭐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그 사태를 더 키운다고 봅니다. 실제 저는 지금 정원보다 갑자기 엄청난 비중으로 이제 2,000명이면 지금 원래 한 3,000 얼마잖아요. 3,058명, 58명인데 거의 뭐 2배 가까이 이게 과연 우리 그 여러 가지 이제 고등학생 입시 문제하고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생각이 들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에서 이게 과연 우리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쪽으로 이게 과연 갈 것인지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너무 좋은 데 있잖아 뭐 편중된 건지. 그렇죠. 예. 이 문제부터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저는 보건복지부가 예. 너무 이게 탁상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 문제는 의사단체하고 충분하게 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예. 일단은 이제 그 정원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릴 필요가 있고 예. 그다음에 어떻게 편중을 막는지부터 그다음에 의료 수가는 어떻게 하는지부터 이렇게 대화를 풀어야지 이렇게 무조건 면허 취소나 이렇게 음포로 이러면 이게 더 사태를 키운다. 예. 이거는 진짜 이게 복지부에서 예. 제대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 봐요. 이게 좀 심상치가 않을 수도 있어. 사실은요, 병원에서 파업이 이루어지고 진료 거부가 이루어진다면 당장 피해를 보는 거는 아프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자,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슬기롭게 좀 잘 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당명 놓고 또 빨간불. 어디가 또 당명을 아직 못 정했습니까? 빨간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좀 제3지대 신당들이요. 지금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해요. 같이 한번 좀 뭉쳐봅시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네요. 일단 들어보시죠.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략 몇 %요? 저는 5할은 넘었다고 봅니다. 50% 넘어갑니까? 예. 정치에서 50% 넘으면 다 넘은 거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50%는 중요한 글쎄요. 건데. 지금 이거 아니면 공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뭐 이제 통합공관위 구성과 비례대표 선출 원칙 이런 거에 대한 미세한 합의들은 이끌어냈는데요. 완성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결국에는 당명과 지도체제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문제 의식이 있었고요. 신당들이 오늘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거 통합, 이거 좀 해봅시다. 근데 당명 그리고 지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뭐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당명 가지고 일치가 안 되는데 물론 일단 오늘 중으로 이거 어떻게 해봅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성시훈 위원장 이게 사실 공천을 좀 연합으로 해보자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공천은커녕 지금 당명 정하는 것부터 시작부터 이게 벌써 빨간불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당명이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당명 가지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닌 것 같은데 신당끼리 당명 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금? 그렇죠. 근데 당명은 그냥 겉으로 이야기한 그냥 명분일 것 같고요. 갈등의 명분으로 그냥 내세운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설 연휴 전에 어떻게든 뭔가 빅텐트에 뭔가 합의되는 거 하나라도 보여주자.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어떻게든 그러려면 결국 당명이라도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로 모아진 것 같고. 가장 상징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지도체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뭔가 사실상 제3지대에서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천관리 기준. 결국은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뭐 거기에 기준이 뭐 지지율이 당 지지율도 될 수 있고 뭐 당원 수가 될 수 있고 현역 의원의 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빨리 끝낼 수 없는데 근데 지도체제를 정해버리면 그 지도체제의 배분에 따라서 아마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지도체제 때문에 지금은 아마 당명도 중요하겠지만 지도체제 그 배분 이것 때문에 매우 큰 갈등이 있을 것 같고 당명에 만약 진짜 갈등이 있다면 아마 어떤 정당에서 어떤 단어를 좀 주장하고 있다거나 왜냐하면 당명으로서 드러나는 뭐 이 개혁신당이 만약 무조건 개혁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본인들에게 힘이 실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당명. 그렇죠. 그 단어가 들어가는 걸 매우 강조하고 있겠죠. 그럼 지금 뭐죠?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 새로운 선택. 새로운 선택. 맞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그러면 다 조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조합하면 또 단어가 좀 이상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국민들이 볼 때 결국 어느 정당 중심으로 된 거 아니야?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그렇다면 어느 정당 중심으로 공천도 이루어지겠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건데 결국은 이면에는 공천과 관련된 갈등이 지금 표출된 것이 당명으로 나온 것이다. 지금 당명 얘기한 게 지도체제인데 지도체제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정치권 집단 지도체제. 여러 명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 거 아니면 단일 지도체제. 한 사람이 어떤 대표를 세우고 나머지가 도와주는 거. 지금 뭐 같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집단 지도체제로 가도 아마 집단 지도체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공동대표의 뭐 최고위원 뭐 이렇게 구성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황이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두 가지 세력과 사실상의 보수에서 나온 개혁신당. 근데 조홍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이 중텐트 두 개가 돼버린 합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본인이 따로 나와서 하고 있는 건데 이준석 개혁신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 집단을 다 따로 분류해서 배분하면은 민주 쪽에서 나온 집단의 3분의 2가 가고
그렇게 되네요. 보수 쪽에 나오는 입장에 3분의 1이 당이 그쪽은 더 많고 여기는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못할 거고 그러면서 또 본인의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걸 주장할 거고 그러니까 복잡할 겁니다. 오늘 중으로 합의 나오겠습니까? 뭐라도 할 겁니다. 안 그러면은 빅텐트는 사실상 끝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당명이 됐다 하면 가칭이라고 붙여서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뭐 어쨌거나 합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빅텐트가 모인 거기 때문에 뭐라도 내세울 건데 아마 갈등이 아마 클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 20일 남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빅텐트 제3의 빅텐트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보십니까? 저는 글쎄요. 지금 탐지대 지지율이 워낙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 부정적으로 봤는데 워낙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궁여직책으로 결국 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요즘 듭니다. 뭐 이건 아직 모릅니다. 지켜봐야 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고 또 어려움도 보이기도 하네요. 지금 일단 오늘 중으로 뭔가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